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는 유홍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 망우 역사문화원을 가진 의미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해설사님들 또 봉사자님들 주민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잠시 전에 유홍준 교수님께 우리 40만 중남 구민의 마음을 담아서 아주 조촐한 작은 감사장을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중남 구민들이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의미와 그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알려주신 유홍준 교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아마 여러 계신 분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유홍준 교수님께서 이제 문화유산 답사기를 이렇게 시리즈로 쭉 쓰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최근에 그 서울편 나온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망우 역사문화공원 편에 거의 한 60-70페이지를 할애를 하셨어요. 그 자세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본인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담아서 전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영상 시대에 이렇게 유재석에 나오는 유퀴즈 보시죠? 거기 유홍준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망우 역사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또 최근에는 KBS 1이었던 것 같은데 옛설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나오셔서 또 자세히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그런 인물들과 그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홍준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계를 대표하시는 분이신데 누가 시켜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큰절 10번 해도 안 합니다. 이런 거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대중매체를 통해서 망우 역사문화공원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몸소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것은 유홍준 교수님께서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역사적인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이 일에 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온 전국에 방방곡곡에 이렇게 망우 역사문화공원의 의미와 내용을 설파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내용을 듣고 전 국민들이 오셨는데 이게 교수님하고 말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제대로 그 의미를 살려내는 것은 우리 40만 중남 구민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여기의 봉사자님과 지도자님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망우 역사공원을 지금도 너무나 잘 갖고 가고 있는데요. 더 정성을 모아서 여기 계신 역사적인 의미를 잘 살려나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를 넘길 것이고요. 오늘 다시 이 깊은 강연 들으시면서 이 좋은 봄날을 같이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준 교수님 모시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야외 행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래도 이렇게 참고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 중랑 망우 공원을 우리 역사 유적으로 그리고 우리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또 문화재청장을 하면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하는 일을 추진하다가 서울 답사기 맨 마지막 편에 여기 우리 공원을 소개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인간의 풍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이 장례 풍습입니다. 장례 풍습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문화가 다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이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여러분들이 체감하면서 나타나는 것은 2000년 무렵에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이 생긴 것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병원에 영안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도 죽을 거면서 어쩌면 그 망자를 만나러 가는 길을 그렇게 음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까지 우리들이 살았는가 하는 것에 참 많은 그 회의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식장에서 결혼하듯이 죽음의 마지막 배송도 식장에서 하는 그런 문화로 바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연대 드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20년 전만 해도 아파트로 문상 가는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 장례 한번 치르려고 하면은 그 집안 여성들의 고생이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게 불편했는데 그것이 다 장례식장으로 옮겨가면서 오늘날의 그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부여에 작은 농막을 짓고 거기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 부여군 외산면 반교리에 있는데, 제가 반교리로 들어갈 때, 입주할 때 그 마을에서 환영회를 해줬어요. 근데 그 요즘 농촌의 사정, 인구 구성 사정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저도 주민등록을 옮겼으니까 또 마을 회비를 내야 돼서 봉투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그 이장님한테 드렸더니, 지금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봉투를 드렸더니 그 이장이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때는 청장 시절이었습니다. 청장님 아직 환갑이 안 됐죠? 그래서 아직 안 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청년회로 들어가시오. 그래갖고 내가 반교리 청년회원이 됐습니다. 그 이제 환갑이 돼가지고 저 이제 청년회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소용없이요. 65세로 늘렸시오. 70이 되니까 70으로 늘렸어요. 이게 나이로 청년을 끊는 게 아니라 인구 구성으로 해가지고 나이 순서로 끊다 보니까 이 30% 되는 그 숫자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청년으로 그렇게 살고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 마당에다가 청년회에서 차이를 치는데, 그 차이를 치는 회원들이 이게 마지막일 겁니다. 이런 그 청년회 차이를 치는 거는 마지막일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결혼식장 가서 하고, 장례는 장례식장 가서 하고, 그리고 환갑잔치는 시골에서는 뷔페 식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케이터링 해가지고선 하니까 그런 거를 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장례 풍습이 요즘은 매장보다도 화장이 월등 많아지고, 그래서 공원 묘원이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종래 음산하고, 그리고 혐오시설 비슷하게 되었던 공동묘지라는 인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면은 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도해변이나 동해안변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중해가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 다도해가 더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안변을 그렇게 엉망으로 쓰고 있는 것이 한심하다고들 했는데, 그때 관광 전문 외국인 학자가 당신들도 3만 불 가면 달라질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그 해안변에 많은 우리가 들어가 보고 싶은 깔끔한 편안한 그런 시설들이 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문화의 수준입니다. 저도 신혼생활은 면목동에서 131번 버스 종점에서 살고 있었어요. 1
그 131번 종점에서 살았던 이유는 제 당시 직장이 서소문에 있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 그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청량리까지 앉아서 갈 수 있는 자리 버스는 131번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하철 타고 갔다 이렇게 오면서도 그때 내가 이 망우리에 살면서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 그러면은 망우리에 산다고 그러면은 좀 창피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꼭 면목동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난 면목동 출신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74년에 이제 끝나고서 공원화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이 중량구에서 그 일찍이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정성을 쏟고 이름도 바꾸고 그렇게 해오는데 법규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던 것을 마침 제가 문화재 총장을 하는 바람에 여론을 몰아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중량망우 공원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쉬고 강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 오니까 저 망우리 역사공원이라고 이야기를 붙여서 지금 중량망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나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묘소가 많은 묘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데 공원하고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이중섭의 묘나 한용운의 묘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역사 인물을 기릴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을 그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공동묘지였다는 이미지는 이미 많이 지워졌으니까 그걸 살려가는데 그 구청장님도 계신 데에서 그 제가 평소 생각했던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 우리나라 공원에서 아니면 세계 모든 공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나무입니다. 멋있는 나무, 오래된 나무, 그게 그 공원의 가치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박인환 묘소 있는 데에 그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독특한 아름다운 나무 하나, 뭐 살구나무가 됐던 아니면 수양벚나무가 됐던 우리 수많은 그 수종 중에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그 무덤 가까이 가다 보면은 그게 나오고 지금 이중섭 묘 앞에 구상 선생이 심은 소나무가 멋있는 랜드마크가 되듯이요. 그것을 잘 조언의 개념 속에서 만들어 가면은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식물학자를 동원해서 식생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전체에 있는 야산에 있는 나무들의 종류를 다 조사를 하고 그 중에서 간벌해 버릴 나무와 주변의 나무를 간벌해서 독특하게 키워야 될 나무 이거를 작업을 하면 중량망우공원과가 있으니까 이 어느 대학교에 있는 식물학 교수 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건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겁니다. 사시사철로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이 경북대 계셨던 박상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정년퇴임해서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선배 되시는데 제가 영남대에 있을 때 이분은 그 경북대에 계셨어요. 그분이 제가 쓴 93년에 나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을 보고 나도 식물학자로서 우리 나무를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 주는 책을 만들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문화유산 답사기는 경복궁을 쓰면 경복궁을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나무 이야기를 쓰고
물풀의 나무라고 써놓으면 그걸 어디 가서 찾아보냐. 그래서 이분이 착안을 한 거가 궁궐의 우리 나무라고 해서 고궁에 있는 나무 지도를 만들어서 그 나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나무 이야기가 식물학 얘기가 보면 학명이 뭐가 되고 뭐 복잡하고 뭐 잎이 어긋나기로 되고 이런 그 구조 상태를 설명을 해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박상진 교수는 인문학으로서 식물학, 사람과 나무와의 사이에 있는 것을 강조를 해갖고 해서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물풀의 나무, 물을 푸르게 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여린 순을 맑은 물에 담으면 물이 파랗게 변합니다. 아름다운 이름과는 달리 쓰임새로는 옛날에 죄인 보기짝치는 곤장나무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야구 방맹이와 전구 라켓에 쓰이고 있고 농사꾼으로서는 괭이나 도리깨자루 등 우리 생활 속에 아주 가까운 고마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잎은 어떻게 생겼고 뭐 했다 하는 거가 한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경복궁을 비롯한 고궁에 있는 나무 안내판을 전부 그분의 위촉을 해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궁궐에 우리 나무를 쓰다 보니까 촬영산맥 이남에서만 되는 늘푸른 나무들은 하나도 쓰지를 못했어요. 뭐 후박나무니 꽝꽝나무니 종가시나무니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분이 우리 나무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그리고 청와대의 나무들이라는 책을 냈고, 그거를 보고 부여군의 나무들이라고 해서 책이 나왔고, 또 수원시 화성인가 그쪽에서 나무 식생을 똑같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그 제자들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량구 전체를 해도 되고, 우선 이 역사공원에 있는 그 식생조사와 함께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될 나무들을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뷰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한 거는 방송에서도 KBS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약 7,000기 남았죠. 네. 그 묘소가 뭐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에 넓으니까 100만 평 가까이 되니까.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상태로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은지, 기본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은 더 발전을 해서 우리가 기리고 있는 역사 인물들 한 50여 분 되는데, 그러한 만큼의 인생을 살았던 분들에게는 묘소를 분양을 해줘가지고 역사 문화 인물이 더 계속해서 이 공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은 그 파리에 있는 라세페즈 그 공동묘지는 쇼팽이 거기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브 몽땅도 있고, 에디트 삐아프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 불란서에 있던 화가 고암 이응로 선생도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 심사를 거치는데 거기에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그 파리에 거기에 모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분들을 뭐 본인이 돈 내는지 어떻게 어디 하는지 어떤 거는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40-50분의 역사 문화 인물 플러스 계속해서 우리가 기릴 만한 분들을 그 여기에 모시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때 난 여기 올 의사가 없는데 아무튼 그 아니 나는 지금 부여에 그 모든 거를 다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우리
그러한 것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법도 그 디테일한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한번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역사 유적으로서 갖고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아차산성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역사 유적과 함께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공원보다도 우리나라의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이 공동묘지의 모습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그 구청 입장에서 관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한 가지 꼭 해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묘소를 개인의 묘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묘에 무슨 시설물을 넣고 뭐 하는 것은 허가를 얻은 다음에 그 집안에서 하는데, 내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문일평 선생의 무덤은 처음에 위당 선생이 쓴 아름다운 소박한 묘비가 있을 때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옆에다가 큰 묘비를 세워놓으니까 그 묘비가 갖고 있는 고졸한 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묘비를 묘소 아래쪽에다가 세워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되도록 무덤 가까이다 갖다 놓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인돌 형식으로 그 메주덩이 같은 큼직한 돌 하나만 딱 있고 비석에 따는 말 없이 위창 선생이 쓴 동심은 선녀와 같다라는 글 뒤에다 동무들이 새겼다고만 해놓은 그게 있을 때 멋있지, 그 옆에다가 대리석에다가 소파 방정환 그거를 써놓으니까 무덤이 본래 조성했을 때의 그 조형적인 그것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니다 보면은 이거는 치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아니면 치워서 저 아래로 갖다 놨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유족이 있죠. 또 추모 사업회가 있죠. 기념 사업회가 있죠. 이 사람들이 또 돈 걷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여기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계획은 우리 중량구 그 망호공원과가 조례에 의하든지 확실하게 갖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패도 받은 김에 감사의 뜻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저 감사패 받는데 메일이 왔는데 금으로 해주고 싶은데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 자개로 했다고 좀 양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개로 해서 오히려 전통적인 양식이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중량구에서 관람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시설들을 보완을 하고 손을 댔습니다. 그게 너무 깔끔하게 돼가지고 공원의 본래 모습을 망쳐버렸어요. 내 맘대로 하면 다시 헐어버리고 싶어요. 앞으로 여기에 그런 편의시설이나 보완시설을 하면은 그냥 건설업자한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를 주관하는 건축가, 이를테면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 그런 분에게 위촉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받아서 해야지, 그것이 비탈진 곳이라고 해서 돌축대를 싸가지고 뭘 해놓으니까 이건 이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윗길로 해서 가면은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이거는 구에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면은 이것부터 고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산사의 절들이 아주 오붓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의 이런 경사면도 있는데 작은 나무들이 있고 해서 좋아서 갔는데, 어느 날 그 절이 부자가 돼가지고 포클레인이 와서 넓은 축구장만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황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복원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납니다. 돈이 왼수가 돼버린 겁니다. 차라리 예산이 없으면 손 안 댔을 것인데, 이게 잘한다고 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우리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중에 더군다나 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이 조경의 문제에서는 더 그 인공적인 것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세계 유명한 그 공동묘지가 제가 조사한 것도 한 30군데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또 저 스페인에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언제 이 중량 망우공원에서 세계 공동묘지에 대한 심포지움을 주제를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망우 역사 문화공원으로서의 중량 망우공원이 갖고 있는 세계 건축사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크게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심포지움을 건축가를 커미셔너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국제학술대회를 여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중량 구민을 모아도 되고 저 중량구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결학을 가서 답사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중량구에 있는 공원이 아니고 세계의 한 공원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획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묘지에 대해서 많이 알 수뿐이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꾸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인 이유가, 제가 노무현의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노무현의 무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할 적에 40개의 세계 무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 간디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발터 벤야민의 무덤이라든지 또는 스페인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청장 전에도 공원 망우리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더욱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제가 파일북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의 모습으로 건승효상에게 위촉해 가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세계 건축학계로부터도 굉장히 큰 각광을 받을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를 해본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비엔나 중앙공원에 있는 그 묘소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에서 망우공원이 갖고 있는 위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원이 적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제가 문화재청장 할 때 그때 오세훈 시장이 당선돼 가지고 요 전번이죠. 저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가, 그때 북악산 개방할 때 만나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기를, 저기는 서울의 공원 비율이 현재 6.5%인데 10%로 올리는 것을 시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놈의 계산은 누가 한 거냐고. 그때 공원과에서 뭐 다 해서 온 거가 서울은 6.5% 공원율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만을 파크라고 한 걸 계산한 것이지, 북악산, 인왕산, 이 망우산, 아차산이 전부 다 공원인데 그걸 빼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 북악산하고 망우산, 아차산, 불암산, 서울에 있는 산들 그리고 고궁을 넣고 계산하니까 28%예요. 세계에서 공원율이 밴쿠버 다음으로 넓은 곳이 서울이에요. 이게 우리가 발상을
공원이라고 얘기했을 적에 뭐 어린이 놀이터 또 하이드파크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자연 지형이 천연의 혜택으로 준 공원은 빼버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은 목표 벌써 초과 달성했습니다. 계산만 달리하면 28%가 되는데 이게 망우 역사 문화공원으로 바뀌고 그리고 중량망우공원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에 그 70만 평입니까? 100만 평 되죠. 그 100만 평 되는 것이 확실하게 공원으로 온 거예요. 그것도 북악산도 그때 개방함으로써 확실하게 공원으로 온 거죠. 그동안은 접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혜로 받았던 공원이면서도 사용할 수 없었으니까 계산해서 빼는 것이 맞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다 즐기는 공원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의 질을 키워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는 내가 PPT로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이 현장을 딱 보니까 강의는 빨리 끝내는 것이 명강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나중에 할 얘기를 다 모아서 말씀드렸어요. 여기 분들은 다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하면은 휴강을 능가하는 명강의는 없습니다. 그 원칙에 의해서 지금 내가 앞에로 하려고 했던 강의는 요담에 따뜻한 아늑한 환경 좋은 실내에서 PPT 제대로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구청장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얘기할 기회가 그렇게 없고 또 구민들이 있는 중에 얘기를 해야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메모도 없이 이렇게 하고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몇 가지는 생각지 못했던 세계 공동묘지 묘원 공원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 같은 거를 또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따로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누구누구를 찾아가면 된다고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기 준비된 거 빠른 속도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답사기를 얘기를 하러 오는데 서울의 그 지도가 레이저 포인트가 되나? 안 되는구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 그 한양 도성으로 돼 있고 저 위에 삼각산이 있는 거를 배경으로 하는데 한양 도성 안에 그 조선 왕조가 설립되고 빈 터에다가 한양 도성 저 18.2km의 토성을 쌓잖아요. 그랬다가 세종대왕 때 그거를 전부 석성으로 바꾼 거가 지금 서울성곽이고 현재 남은 거가 12km 정도 남고 나머지는 길이 뚫렸어요. 그 한양 도성 안에 살았던 인구는 10만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서울의 인구 한양 도성 안에는 12만 명이었어요. 그것이 서울이 팽창을 하면서 지금 이제 천만 도시로 이렇게 되어 갔는데 이 당시에 1392년에 세계사적으로 신도시 하나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있으면 그때가 뭐 유럽에서는 코로나가 유행해가지고 인구 3분의 1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때인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발달된 문화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입지가 워낙에 그 태조 이성계가 잘 잡아가지고 서울이 이렇게 팽창을 하면서도 불편 없이 확장을 해가게 됩니다. 그 천하제일복지로 경복궁을 자리 잡아서 거기에서 그 조선 왕조 500년을 유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복궁 청와대 가면 육상묘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 육상묘를 그
장희빈 묘가 있으니까 가서 장희빈 묘가 있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육상묘가 칠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조선시대의 왕이 죽으면 그 후궁은 전부 궁궐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부 나가요. 그 나간 후궁들이 있었던 것도 하나의 작은 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의궁이니 하는 또 육상궁이니 이런 궁 이름으로 했다가 그분이 죽고 나면은 그 궁은 끝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 후궁 중에 왕을 낳은 후궁의 사당은 별도로 모셔야 되게 돼서 왕을 낳은 후궁이 전부 7명입니다. 그분들의 사당을 모셔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종묘처럼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궁을 지었기 때문에 배치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칠궁이 갖고 있는 의미는 왕자를 낳은 후궁들의 사당이다. 그렇게 아시고 보시면은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서울의 서촌이 세종마루라고 세종대왕이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세종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건 종로구에서 붙인 이름인데 그거 참 이상해요. 세종대왕이 동네 이름에 붙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건 맞지만은 태종이 거기 살 적에 그냥 서촌이라고 부르고 저거 세종마루 정자가 아니고 나 어렸을 때 저기 오거리였거든요. 그 오거리 연탄가게 집 아들이 나하고 친구였는데 그냥 오거리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거를 왜 포기를 합니까? 바로 그 오거리에서 서촌의 통인동, 옥인동, 장성동, 누상동이 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인시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그 살냄새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는 더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 오거리의 역사를 내가 책 속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청국민학교 나왔는데 지금 청국민학교는 저런데 제가 입학한 것이 1955년입니다. 53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55년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교사가 없어서 1학년은 본교로 입학을 하는데 2, 3학년은 맹하학교의 천막교실에서 공부했어요. 그 저 천막교실은 내가 공부한 것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천막교실 사진인데 그래서 2학년 때, 3학년 때에는 그 2학기 때 되면은 쌀가마니 튼 거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쌀가마니를 트면은 이렇게 돗자리가 되잖아요. 그거 하나씩 가져온 거 바닥에 깔고 외벽에다가 두르고 그리고 공부하고 조개탄 난로에다가 그 미군 원조로 들어온 저 분유 석회덩이 같은 그 분유 끓여서 그 먹고 했던 그러한 그 역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 역사의 문화사적인 증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따로 얘기해 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답사기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대학 다닐 때까지 서촌에 살았던 그 이야기와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의 문화인물들의 이야기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인왕산이 멋있죠. 그리고 인왕산 저기에 글씨 써 있는 거가 참 이 대동아 전쟁을 하면서 청년들 전부 걸기하라고 일본 조선 총독이 쓴 글씨가 거기에 쓰여서 시내에서도 다 보이게 저렇게 해놨던 건데 지금 나 어렸을 땐 저기에 흰 페인트가 칠해 있어서 글씨가 읽을 줄 몰라서 그랬지 글씨가 보였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옥인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수성동 계곡에 기린교까지 놓고 복원을 해서 서울의 종로구에 멋진 그 공원이 생겼습니다. 인왕제색도
그 유명한 인왕제식도의 현장이 바로 그 옥인동에 있는 군인 아파트 있는 자리에 겸재정선이 살았거든요. 바로 그 집에서 바라본 거하고 겸재가 그린 그림하고가 있으니까 이 한국 미술사의 현장이죠. 여기에 송서원이라고 하는 유명한 중인들의 문학동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친일파의 최고가는 귀족이었던 윤덕영이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은사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사서 벽수산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는데 나 어렸을 때 뾰죽당이라고 불렸던 이 집이 저기 보이는 서양 프랑스에 있는 한 성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저게 6.25 동란 끝나고 난 다음에 엉컨크 그 유엔 한국부흥위원회 사무실로 쓰다가 불이 나가지고 엉컨크에 불타가지고서는 완전히 없어졌죠. 저 집이 윤덕영의 저 집이 옥인동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또 그 옆에 있는 3분의 1이 이완용이 집이었고 그랬던 그 서울 저 서촌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지배층들의 골목이었습니다마는 이 북촌으로 가서 가회동 일대에는 1930년대에 그 개량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북동 북촌에 가갖고 한옥의 아름다움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거짓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는 전통 한옥은 몇 채뿐이 없습니다. 백인제 가옥이나 한씨 가옥하고 몇 개만 있고 나머지는 1930년대에 도시형 개량 한옥이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정세권이라는 탁월한 그 건축가가 토목 사업가가 이거를 개발해 놓은 거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북촌에 있는 그 골목길이 이 한옥마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마을의 전형은 저 안동에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개량형 도시 한옥인데 어쨌든 지붕선이라든지 담장을 끼고 가는 그 분위기가 서양의 골목길하고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박매가라고 그랬어요. 창신동 651번지 일대에 집 판다고 하는 신문 광고 난 겁니다. 그게 전부 익선동도 그런 것이고 전부 그 당시 30년대 한옥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이 이걸 지은 것이 1930년대에 서울 인구의 4분의 1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하면은 일제시대 경찰이나 총독부 관리만이 우리를 지배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 장사해서 돈 벌 수 있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살면서 저 회원동, 필동, 남산 일대에 거기에 진을 치고 살았어요. 거기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일본 적산 가옥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쪽에 가해동 쪽에는 정세권이라는 사람이 개량 한옥을 해서 이쪽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전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사동의 책 이야기는 통문관의 이겸노 할아버지 저분의 그 증언에 의해서 인사동 길이 이 책방으로 해서 변해가는 현대화랑 71년에 처음 등장한 것도 인사동에서 등장해서 고서점, 고미술품, 화랑의 거리로 만들어져가는 그 1920년 무렵에서 인사동 길이 복개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 변해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답사기에 쭉 쓴 겁니다. 그리고 성북동의 경우에는 여기에는 문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만해 한용운 선생, 상어 이태준 이런 분들이 이 예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돈은 없으면서 또 그 분위기는 많이 타잖아요. 그 당시에 성북동에 아주 시골 전원의 풍경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갓집의 정원이 별장이 12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남아있는 거가 성북동 별서라는 거고 나중에 들어오는 게 간성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북동 메인 스트리트로 되어 있는 성북천 복개길에는 문인들이 살았고, 그리고 거기에 서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교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 다닐 적에 세배하러 선생님 댁에 가면은 정월 초하룻 날이면 그 성북천 일대에는 학생들 세배꾼으로 항상 이렇게 가득 차요. 나폴레옹 제과 있는 데에서부터 쭉 그렇게 들어왔던 그러한 역사를 쌓인 것이 서울입니다. 근데 그 성북동은 본래 저런 모시하고 삼배를 표백하고 있는 마전을 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만둬야겠는데, 바람이 세서 한양도성을 딱 만들고 났을 때 참 그때 사람들이 멋있는 게 성저심리라고 해가지고 성벽 심리는 전부 그린벨트로 묶어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린벨트로 만들어 놨는데 영조 때 2인좌의 난으로 난리가 나니까 이게 군대가 어디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군대를 그 둔전이라고 하죠. 농사를 지으면서 전란이 일어나면은 병사하는 곳을 둔전이라고 그래요. 특히 저 함경도나 이런 데는 둔전으로 유지했죠. 그래서 그 둔전을 하다 보니까 저 병사 30명이 5인 가족으로 하면은 한 150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성북동으로 해놓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준 거가 그 개성에서 팔고 있는 거와 궁중에서 파는 그 모시하고 삼배에 표백하는 일을, 세탁업이죠. 그거를 여기다 줬어요. 그래서 저렇게 마전을 하고 표백하는 거가 30년대까지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유실수를 심는데 복숭아를 많이 심어가지고 성북동에 복숭아꽃이라는 게 19세기 말 되면 엄청 유명해서 조선시대 문인들 봄철에 서울 나들이는 성북동 복숭아꽃 보러 가는 거 아니면 피룬대에 진달래꽃 보러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랬다가 워낙 좋은 자리가 되니까 대가들이 와가지고 별장 만든 게 12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34년에 이때 망우리 공동묘지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서울이 그때 34년 되니까 인구가 팽창을 해가지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토지가 없으니까 조선총독부에서 한 거가 공동묘지를 망우리로 다 옮겨고 그것을 택지 분양을 해가지고 엄청난 재정 수입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제 부동산이 갖고 있는 파워죠. 그래서 아현동, 노고산, 이태원, 망우리, 나중에는 신사동, 고택골까지 그 공동묘지를 전부 옮길 곳을 이 망우리 공동묘지 70만 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택지로 개발한 것이 우리 공원의 탄생이었던 거죠. 이게 공동묘지는 지금도 우리가 묘원공원 사면은 저 유효기간이 그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20년도 있고 30년도 있고 공원에서 보장하는 게. 근데 망우리 공동묘지는 40년이었어요. 그래서 34년에 시작해서 74년 되니까 이제는 끝나버린 거였죠. 그래서 이장할 사람은 이장하고 화장할 사람은 화장하고 더 나가기는 해도 들어오지는 못하게 해놓은 거가 현재 이거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위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대로 모셔가지고 이와 같은 역사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서울의 역사 속에서 망우 역사 문화공원, 중량 망우 공간이 이 서울의 명소로서 잘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면면은 이 안내서에 아주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 이 자리에서 내가 꼭 소개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망우리에 관심 갖기 전에 김영식 선생이 20년 동안에 이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그 정보를 저한테 줬어요. 여기 오셨는데 어디 가셨나? 나가셨어? 조금 전에 계셔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그 김영식 선생이 그거를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한 거는 완전히 맨파워인데 어느 분야든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담은 작업을 하는 사람이 어느 분야든지 한 사람은 있어요. 무슨 사건이 나든 무슨 일이 있든 그 나오는데 내가 감동받은 거에 하나가 그 거미 박사가 있어요. 그분은 거미만 연구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미의 95%가 이충이고 5%가 해충인데 사람들이 거미하면 독거미만 생각을 한다면서 이 거미를 그 저쪽 양평 어디에 산에다가 키워가면서 거미 상태를 연구하는 거 텔레비전에서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전에 통영하고 군산에서 그 메루치 소동이 있었어요. 통영에서 멸치를 많이 잡아서 군산에서 못 잡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군산이 어떤 저 해양 생물학자를 동원해가지고 그걸 제기를 했더니 통영에서는 그거와 관계없다고 또 멸치 박사를 또 등장을 해가지고 둘이 대논쟁을 하는 거 보고 야 언제 이게 또 멸치 박사가 이렇게 있었는가 하는데 그러한 사례들이 하나의 자기의 혼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 때문에 우리 문화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그에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또 저도 희망했던 대로 중량망우공원이 서울의 당당한 공원으로 되고 세계 유수의 묘원 공원으로 된 것을 축하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